2차 전지는 기술적 반등은 아니다. 구조적인 성장은 저는 좀 시작됐다. 3년 만에 그게 좀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리튬 값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수혜를 좀 계속 받지 않겠냐. ESS는 LFP 배터리 쓰거든요. 거기 이제 관련돼서 LFP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 대표적인 게 LNF 같은 기업이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 2차 전지 분위기가 좀 다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거를 단순한 어떤 테마의 반등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섹터가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될지. 2차 전지가 이제 23년에 고점 찍고 한 2년 넘게 이제 큰 하락을 좀 겪었는데 그때는 아시겠지만 실적이 꺾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캐즈모고 그 다음에 과잉 투자를 좀 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동률이 이제 전기차가 안 되니까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막 적자로 전환되고 최악을 보냈죠. 그래도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기술력도 좋고 전기차 시대가 언젠가 또 오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좀 예상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되게 생각보다 좀 오랫동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던 건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어쨌든 전기차가 이제 더 이상 나쁘진 않아요. 또 여기다가 전쟁이 나면서 유가 튀니까 고유가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이참에 그냥 전기차 사자.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테슬라가 되게 많이 팔리고 있고 유럽은 지금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판매를 이길 정도니까 일단 이거죠. 첫 번째 전기차 취약 탈출. 이 부분이 일단 배터리한테 당연히 좋고 두 번째는 그 ESS 부분이죠.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되게 궁합이 잘 맞죠. 그래서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기를 낮에 이제 ESS에 넣어놓죠. 저장해놨다가 뭐 밤에 그걸 쓸 수도 있고 그래서 태양광과 같이 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ESS가 그 이제 보조 전력 역할을 할 텐데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요. 전류를 잘 이렇게 컨트롤 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도 저는 좀 이 모멘텀이 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세 번째가 이제 최근에 좀 올라왔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리튬 값이 좀 오릅니다. 요새 리튬이 공급이 좀 부족하대요. 리튬에도 이제 겨울이 끝났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긴 하는데 특히 짐바브웨가 이제 세계 최대 리튬 광산을 갖고 있는데 거기 수출 통제를 하고 자원을 무기하고 있어요. 많은 국가들이 쉽게 이런 것들을 공급이 부족한 자산을 안 주려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가격은 더 튈 거예요. 필요한 것이니까. 리튬이 없으면 배터리 어떻게 만들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이제 2차 전지 입장에서는 좋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리튬 값이 오르면서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건 아주 큰 명제가 될 텐데 2차 전지도 결국엔 이제 지금 탈세계화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안보 문제죠. 안보. 이 배터리가 저도 증권사 보고서 보니까 지금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가지만 그 드론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가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제 뭐 미국에서도 GM이나 포드 공장을 뭐 군수 공장으로 만들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전시 경제로 간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요 배터리는 전략 자산이 됩니다. 전략 자산이 되면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의 가치가 우리가 예전에 전기차만 믿고 투자를 뭐 하셨다면 전기차가 좀 생각보다 안 오면서 주가가 후퇴했는데 전기차는 더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린 안보 문제, 전략 자산 이런 것들 또 친환경 부분, 에너지 저장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모멘텀들이 나오면서 2차 전지는 어쨌든 이제는 저는 기술적 반등은 아니다. 구조적인 성장은 저는 좀 시작됐다. 3년 만에 그게 좀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S가 이렇게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그 배경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전압이 되게 높다 보니까 전기도 많이 먹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ESS가 전류를 좀 컨트롤해주는 기능이 좀 있어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게 전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오죽 지금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부족하면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까지 지금 뭐 쓴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엔진주가 요즘에 급등하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전기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에너지 저항 장치인 당연히 그 ESS를 넣어주게 되면 전력 역할을 또 해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이제 필요하다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ESS의 최근에 가장 큰 저는 좀 논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이제 그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란 전쟁 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됐고, 호르무즈 해협에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재생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재생에너지는 각 국가에서 그냥 만들면 되니까. 근데 그 재생에너지는 뭐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지만 자기 혼자 이거를 전력을 만드는 건 뭐 가능은 하지만 그 전력을 만들어서 바로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날씨가 중요하잖아요. 뭐 태양광은 또 비 오거나 하면 안 되고,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평소에 좀 이거를 전기를 만든 다음에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 ESS가 에너지 저장 장치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신재생 에너지랑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수요가 뭐 이번 전쟁을 통해서 또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정부도 지금 이번에 이란 전쟁 나고 나서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 올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ESS가 당연히 저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좀 이 부분도 되게 구조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ESS가 어쨌든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 3사하고 배터리 소부장 중에서는 좀 어느 쪽이 더? 그래도 배터리가 제일 낫죠. 만드는 게 아무래도 덩치 크고, 여기가 ESS를 직접 하니까. 요새 제일 잘 가는 게 이제 최근에 수주가 좀 많이 나오는 삼성 SDI가 제일 많이 올랐고, LG엔솔과 SK이노베이션 좀 부진하지만 이들도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키맞춰 할 것 같다. 우선순위는 저는 그들을 우선으로 좀 해야 된다. 일단 순위를 매기면. 그래서 대형 셀, 이 2차 전지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가장 저는 좀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리튬 관련주. 요새 리튬 값이 오르니까 우리 한국인 대표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리튬 회사 하나 있죠.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에 호수까지 갖고 있어요. 옛날에 투자까지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리튬 값이 폭 나가고 이러면서 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반대로 바뀌겠죠. 대형 호수도 갖고 있고, 그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리튬 값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수혜를 좀 계속 받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그쪽이죠. 그 양극재인데, 양극재도 종류가 많은데 ESS는 LFP 배터리 쓰거든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쓰는데, 거기 이제 관련돼서 LFP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 대표적인 게 LNF 같은 기업이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배터리 가면 다 가고 그랬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ESS가 워낙 좋다 보니까 ESS에 좀 강점이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방산주에 대한 투자 매력은 계속 유효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유효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 전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지만 끝나도 전 세계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시경제 형태로 막 가는 것 같아요. 또 어디서 전쟁 날지 모르고, 저기도 대만 해역도 되게 위험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긴장이 있는 상태로 지금 전 세계가 흘러가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긴장감을 어쨌든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주국방을 해야 돼요. 그 나라가 무기도 탄탄하고 또 좋은 성능의 무기를 잘 배치를 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그거를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가격도 저렴하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준비가 돼 있는 국가죠. 그래서 이번에 그 중동 지역의 천궁2도 보내줘가지고 굉장히 좀 미사일을 또 많이 잡았는데, 아무튼 지금 많은 국가들이요, 자주국방도 하고 싶고 각자도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방산을 하고 싶은데, 방산을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또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죠, 무기는. 예. 근데 미국 무기 또 너무 비싸고, 거기다 독일은 너무 느리고, 예, 무기 만드는 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그 제한이 좀 될 수밖에 없다. 전쟁이 끝나도 방산주, 그러니까 이 무기에 대한 수요는 저는 좀 계속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이제 옛날 장비들이 되게 노후화된 게 많대요. 옛날에. 특히 동남아, 저기 뭐 남미도 그렇고, 뭐 많은 이제 국가들이 다 옛날 거다 보니까 교체 수요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교체 수요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가성비 좋은 한국 방산 제품을 또 채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국 그 어떤 분이 그러셨죠. 보고서에서 평화가 쇼티지다. 평화가 공급 부족이래. 지금 되게 진짜 촌철살인인데, 평화가 옛날에는 공급이 많았잖아요. 지금 어떻죠? 평화가 부족해요. 이 평화가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나라가 이런 이제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중동 국가들도 이번 전쟁 끝나면 무슨 생각할까요? 야, 이거 무기 빨리 비축해놔야겠다. 또 무슨 일 나면 안 된다. 그래서 평소보다 많은 무기들을 막 비축하려고 그럴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걸 해줄 수 있는 국가는 사실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에 방산주의 구조적 수혜는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 좀 원전을 바라본다면 좀 어떤 점을 주의하거나 뭐 어떤 점을 관전 포인트로 보면 좋을까요? 근데 원전은 이렇게 좋을 때 쫓아가시는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쫓아가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숫자가 나와요. 지금 막 버는 돈들이. 그 버는 돈 비교하면 주가가 아직도 싼 거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숫자는 더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명확해서 오히려 투자하기 되게 좋은데, 이게 원전은 뭐냐면 아직 우리가 미국에 수출한 것도 아니잖아요. 기대감이에요, 아직은. 기대감. 근데 누가 봐도 우리나라가 당연히 따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됐을 때의 리스크가 있고요. 된다고 해도 뭐가 리스크는 아니지만 그 원전은 짓는데 10년이 걸려요. 숫자 반영되는데도 너무 오래 걸려요.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되는 뭐 업종은 맞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체코에서 수주도 따냈고 올해 아마 하반기에 베트남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말고도 되게 많은 국가에서 원전을 원해요. 우리가 다 딴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고객사는 되게 많은 상황에서 경쟁자는 별로 없어요. 우리만큼 이렇게 빠르게 가격도 싸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시공 능력을 갖춘 나라가 사실은 중국인데 중국 걸 쓸 건 아니니까 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에 또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원전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계속 좋을 것 같다. 단 이 원전은 숫자가 아직은 뒷받침이 되는 업종은 아니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게 기대감을 올랐다가 한번 이게 기대감 소멸되면 확 빠지거든요. 그때마다 좀 모으시면 어떨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게 한번 보시면 중간중간 20%씩 빼면서 갔거든요. 지금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갔다가 또 쭉 뺐다가 갔다 뺐다. 그러니까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가는 기업들, 아직은 뭔가 숫자가 아직 안 나오면서 기대로 올라가는 기업들은 보유는 하시는 건 좋은데 매수할 때 늦었다 싶으면 쫓아가셔는 안 됩니다. 기다리면 오거든요, 반드시. 그 점만 주의하셔서 투자할 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원전에 대한 스토리는 뭐 아직 수주를 따낸 건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좀 열릴 가능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선도 미국발 LNG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숫자가 찍힌 건 아닌 것 같고 그때까지 어떤 타임라인이라고 할까 뭐 기다림이라고 할까 이 구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발 수주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미국에서 나온 것도 있고 다만 이제 미국에서 직접 할지 아니면 보통 이제 미국에서 LNG를 실어다가 저기 아시아나 세계 각국 유럽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 호르무즈 협이 좀 막힌 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미국 LNG 수출이 늘 수밖에 없고 실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회로죠. 그래서 미국이 카타르 대신에 LNG 수출 물량을 크게 늘리고 있거든요. 그럼 배가 진짜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좀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 LNG를 실어 나르는 선주가 미국 선주일지 아니면 그냥 다른 나라 선주일 수도 있거든요. 미국에서 출발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무조건 뭐 LNG 수주가 많이 나온다 이거보다도 미국이 LNG 수출 플랜트를 많이 만드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배가 많이 필요하고 그럼 그 다양한 국적의 LNG 선박이 수주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 올해 뭐 삼성중공업 뭐 이렇게 하나오션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LNG선 수주를 좀 받아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죠. 미국에서 앞으로 LNG 수출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도 미국에서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거예요. LNG를.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인 이슈라서 괜찮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또 LNG에서 좀 더 나가서 지금 이번에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사람들이 중동에 저 에너지가 묻혀있다 보니까 여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여기서 한 번씩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떠오르는 게 해양 플랜트죠. 아예 그냥 바다 안에서 가스랑 오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가 삼성중공업이죠. FLNG. 바다에서 가스 추출해서 불순물 없앤 다음에 얘를 영하 162.5도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액화 상태로 바뀌죠. 배에 실어서 보내면 돼요.
육상 이제 터미널 역할까지 하는 건데 이게 하나에 막 2조짜리예요. 엄청 비싸죠. 삼성중공은 이쪽에 세계 최강자거든요. 이번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FLNG에 대한 수요도 또 늘어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지금 주가는 좀 부진한 건 맞습니다. 조선섹터가 생각보다 좀 높아보니 있지만 이 지금 말씀드린 이 구조적인 부분들은 꺾인 게 전혀 아니거든요. 계속 오히려 더 이어질 수 있고 그다음 지금 대만 해협이 되게 또 위험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반드시 군함 수출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제 하나그룹이 이미 미국에 진출했고 한국조선해양도 아마 미국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군함에 대한 미국은 지금 군함을 만들 만한 좀 능력이 부족한 국가 중에 하나니까 우리 한국에 지금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모멘텀들은 전혀 지금 도망간 게 아닌데 주가가 이렇게 안 가면 투자들은 이제 내가 잘못 봤나 하고 또 오히려 이렇게 좀 부진할 때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닌가? 하고 이제 잘 가는 걸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이디어 바뀐 거 전혀 없습니다. 주가만 답답할 뿐이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또 주가 매력이 생긴 거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재건 언급한 이후로 몇 개의 주가들이 막 상한가로 치고 있었잖아요.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이벤트인지 아니면 이것도 여전히 구조적 성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근데 이란 재건이나 아니면은 그 중동 재건은 단발성 이벤트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너무 이제 이거를 미리 반영해서 너무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뒷걸음질은 좀 나올 수 있고 또 아직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수주를 준다는 뭐 그런 확신도 사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중동 국가들의 많은 인프라를 건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주를 따낼 확률은 저는 높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전쟁 끝나고 이번에 합의 내용 중에 하나가 합의가 된다면 이란을 재건하는 거죠. 규제를 풀어가지고. 이란 재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되게 잘하니까 좀 옛날에 이란에도 직접 진출한 기업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건 이슈는 일회성으로 볼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주가가 너무 이제 급하게 한 두세 배씩 이렇게 오르면서 이거를 한 번에 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주가는 좀 이제 건설업종은 좀 소화시키는 좀 과정은 좀 필요하다. 실제로 재건이 아직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기다려야 돼요. 진짜로 되는 거 맞나? 그게 안 되면 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 흘러내려 버릴 수가 있거든요. 건설업종 재건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제 쫓아가는 건 아닙니다. 쫓아가는 건 이미 늦었고 보유하신 분들도 여기 단기 이벤트는 아니라고 좀 보지만 확인은 해야죠. 재건이 실제 되는지 그런 것까지 좀 확인을 하시면서 볼 필요는 있고 그래도 여전히 건설주를 좀 좋게 보는 거는 원전 시공은 우리 건설사가 다 해요. 세계 최강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에너지가 중요하죠. 에너지 자립을 해야 되는데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 그다음에 LNG 발전소 이런 거 만들어주는 회사 나라가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서 또 제일 잘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한국의 건설사들이 그런 것도 되게 잘 만들거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그런 쪽 수주 받은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에너지 자립하기 위해서도 또 한국 건설사랑 손을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도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종 단기 이벤트 소재로 좀 약간의 눌러주는 모습은 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이제 상승의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주권, 에너지 자립, 에너지 안보 이런 것들이 되게 부각되는 것 같은데 태양광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태양광은 사실 절대 강자가 중국입니다. 전 세계 한 80%가 중국이니까. 근데 이제 태양광 섹터들이 좀 많이 힘들었지만 요즘에 이제 급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지금 미국에선 중국 태양광을 다 퇴출시키고 있어요. 그 관세가 엄청 때려버리거든요. 중국과 아예 노골적으로 안 쓰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회사들이 막 우회하잖아요. 다른 나라 통해서 이렇게 수출도 하고 이제 그것까지 막아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죠? 동맹국의 태양광을 쓰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 어려운 지난 10몇 년간 정말 힘들었거든요. 중국의 태양광 때문에. 특히 오시아 홀딩스 같은 거 정말 힘들었어요. 어쨌든 생존했고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성과를 내고 있고 또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서 어쨌든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태양광 원료부터 태양 전지까지 하는 발전소도 하고 데이터 센터까지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태양광 섹터 저는 좀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섹터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참 힘들었지만 그러면서 구조조정도 좀 어느 정도 했었고 우리나라는 공급하는 회사가 몇 개 없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희소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을 무엇보다 막는다는 정책 자체가 이게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이번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많은 국가들이 진짜 태양광 진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 대체에서 또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은 찾아보면 뭐 몇 개 없죠. 근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태양광 섹터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긍정으로 보시고 다만 이제 그건 좀 변수 같아요. 저는 아직은 좀 잘 모르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거기에 태양광 뭐 이렇게 깔아버리겠다. 근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 이슈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로 된다면 우리나라 또 태양광한테 상당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우주에 데이터 센터 짓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하시면서 혹시나 더 강조해 주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네, 정말 이제 올해 1, 2월은 너무 시장이 또 좋았고 3월에는 예상치 않게 전쟁 터지면서 시장이 뭐 20% 한번 폭락한 적도 있고 또 4월은 또 예상보다 너무 또 빨리 다 회복됐고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갈 땐 더 많이 가고 또 충격받을 땐 갑자기 오고 또 회복될 때도 천천히 갈 거라고 생각하면 또 빨리도 회복되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어려울 텐데 그게 주식시장의 속성이니까 그걸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그것만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한국 증시에 대해서 저는 장기 투자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상이 어지러운데 우리나라가 이 위치한 이 포지션이 너무 좋아요. 중간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니까 그걸 누가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그런 타이틀도 상당히 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또 AI가 세상을 바꾸는데 그 AI를 하려면 반도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정부가 주식시장 부양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이게 누가 이렇게 각본 쓰라고 해도 못 쓸 것 같아요. 이게 다 결합이 갑자기 한 번이 돼가지고 시장이 폭발했는데 이거 끝난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 스토리 그대로 유지되고 야구로 치면 9회 말을 따지면 한 3회 말 정도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남은 회차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우리나라 증시에 임해주시고 다만 좀 오른 건 또 사실이니까 혹시 이제 변동성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변동성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도망가지 마시고 변동성이 생기면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주식 비중을 좀 늘려가시면서 어쨌든 아직은 좀 갈 길이 머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주식 대응을 좀 천천히 하시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